t 이렇게 주어지죠.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자,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반감기분의 절대 연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 주어진 걸 보게 되면 원래 생존 시에 대한 구성 비율이 C14와 C12의 비율이 1대 10의 12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현재 우리가 조사했던 양의 C12의 비율이 1.6 곱하기 10의 13승이다라는 사실로부터 공식을 C14인데 C12는 X 대 1.6 곱하기 10의 13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X값은 즉 14의 개수는 1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보게 되면 현재 C14의 양은 1개이기 때문에 원래 양은 16, 현재 남은 양은 1 이렇게 되니까 공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절대 연량은 반감 횟수가 4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감 기간이 주어진 값이 5,700년이기 때문에 절대 연령 값은 22,800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5,700에 곱하기 4를 한 거죠, 이건? 예. 그래서 22,800년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4번 문제, 인문사회계열 문제 55번입니다. 이거 생물 선생님이 좀 문제를 읽고 화학 선생님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생 선생님 문제를 읽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84번 봅시다. 철수는 상점에서 구입한 세제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3대 영양소가 모두 포함된 용액을 동일하게 넣은 시험관에 세제의 조건을 달리하여 첨가하였다. 그리고 20분 후에 다음과 같은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하였다. 단 온도는 모두 30도씨로 유지하였다. 그럼 먼저 거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표를 보시면 지금 ABC 시험관에는 3대 영양소가 포함된 용액에다가 증류수를 첨가했고 DEF에는 세제 용액을 첨가했고 GHI에는 끓인 세제 용액을 첨가했죠. 그랬을 때 먼저 ABC를 보시면 A는 요오드 용액을 넣었죠. 이 요오드 용액이라는 건 어떤 영양소를 검출하는 거죠? 녹말이죠. 녹말이 있을 경우에 청남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뷰렛 반응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죠. 이 단백질이 있을 경우에는 보라색이 나오죠. 그 다음 수단3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방을 검출하는 건데 역시 진한 적색이 나오니까 지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3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제 용액을 첨가하고 똑같이 요오드 용액을 첨가시켰더니 역시 청남색이 나오죠. 이 얘기는 세제를 첨가했어도 녹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에는 뷰렛 반응을 시켰더니 역시 똑같이 보라색이 나오죠. 이건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단3 용액을 첨가시켰더니 원래 지방이 있을 때는 진한 적색이었는데 이제는 엷은 적색으로 변화가 생기죠. 이거는 지방이 점점 분해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제 용액에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HI에는 이제 이 세제 용액을 끓여봤어요. 끓여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요오드 용액을 했을 때에는 그대로 청남색이 나왔고 그 다음 뷰렛 반응을 실시했을 때도 그대로 보라색이 나왔는데 수단3 용액을 첨가시켰더니 그냥 세제 용액하고는 다르게 진한 적색이 나왔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지방이 분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제에 들어있는 이 물질은 끓였을 때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도 유기물이 아닌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를 같이 봅시다.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볼 때 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F와 I와 C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지질을 분해하는 무기촉매가 포함되어 있다. 무기촉매라는 것이 약간 생소한 말이죠. 화학생님, 네. 이 무기촉매하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유기촉매, 그 생체 속에 들어있는 촉매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예. 그 무기촉매, 유기촉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기촉매는 화학에 의해서는 이야기는 그냥 촉매의 개념이고 유기촉매라는 것은 이제 생물에서 이야기하는 효소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 촉매와 효소를 상당히 그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본다면은 효소와 촉매의 같은 점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점이고 다른 점은 가장 두드러진 게 온도에 의해서 파괴되느냐 파괴되지 않느냐 이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화학의 세계에는 무기촉매는 온도가 증가될수록 반응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런데 효소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파괴돼 버리죠. 예.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효소와 촉매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배우셨던 것처럼 이 효소라는 것, 생태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이 고기를 뜨거운 불에다 한번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갑자기 변하죠. 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는 뭐를 갖고 알아내는 거냐면 열쇠와 자물쇠처럼 모양을 갖고 알아차리거든요. 따라서 모양이 변성됐을 경우에는 효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온도에 아주 민감하죠. 따라서 여기서 세제를 끓였을 경우에는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은 아니죠. 3번.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A, B, C를 보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4번. 단백질과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만 들어있죠. 5번. 탄수화물과 지질을 분해하는 무기촉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85번 인문사 해결 문제 56번이 되겠습니다.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새로운 냉매의 성질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냉장고의 원리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림 1은 냉장고 내에서의 냉매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2는 높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공기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선 그 냉장고의 원리를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물리에서 연력학을 배울 때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있죠.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단열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이 됩니다. 그럼 팽창이 된다는 것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외부로 이를 하는 거죠. 그럼 외부로 이를 한 만큼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다 단열 압축을 가해주면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을 가해주면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니까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열 팽창이 되면 온도가 하강되고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냉장고나 또는 에어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냉장고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손쉽게 얘기한다면 냉각기라고 하는 거, 냉장고 안에서 그 안에서는 그 어떤 냉매의 액체가 가다가 가느다란 관에서 넓은 관으로 갈 때 급격히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차가우니까 그 열을,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해서 나오는 것이 냉장고 바깥에서 다시 단열 압축을 해줍니다.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은 열을 주위에다 배출을 하죠. 배출한 다음에 다시 또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되는 이런 과정을 거기 냉장고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것을 그 산을 넘어가는 회년산 같습니다. 네. 이것하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받아서 우리 지구학 선생님이 설명해서 답을 좀 풀어주십시오. 네. 위 그림 2에서 냉매가 냉장고의 내부를 순환하는 동안과 같은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냉매가 순환하는 동안에, 냉매 자체는 냉장고 안에서 열을 흡수해주고 있는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기는 어떤 조건에서든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팽창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단열 팽창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는 공기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 그 중에 A에서 B까지의 변화율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m당 1도씨씩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응결이 된 이후에는 100m당 0.5도씨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정상인 C점에서부터 D점까지는 내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열 압축 과정에 속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그래프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기온의 변화 과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냉매가 냉장고 안을 순환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온 변화는 기온 상승이, 온도 상승이기 때문에 C에서부터 D 구간의 변화에 해당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수는 사이다를 마실 때 그 바닥에서 기포가 상승하면서 기포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이 다음의 표와 같은 물리적 성질을 갖는 행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떤 기포가 발생이 됐을 때 물이 깊은 곳에서는 대기의 압력과 수압 때문에 압력이 크면 부피가 작아지죠, 이건. 근데 이것이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약해집니다.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는 늘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일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지구하고 다른 환경인 다른 별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V1과 V1-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실험할 때와 어떤 행성에서 실험할 때 처음에 기포의 부피가 같답니다. 자, 이때 V1은 용기의 바닥에서의 기포의 부피고 V2는 바닥으로부터 0.5H, 그러니까 중간입니다. 중간에 상승했을 때 이 기포의 부피를 나타납니다. 자, 이랬을 때 묻는 문제는 지구와 행성에서의 수심이 5H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0.5로 고쳐주십시오. 5H가 아니라 0.5H입니다. 그래서 기포의 크기를 옳게 비교하는 것은 단 지구의 행성을 둘러싼 대기의 질량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위에 있는 표를 볼 때 지구하고 행성에 대한 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도가 거기에 주어져 있고 지구 행성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또 표면에서의 중력의 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구에서의 중력을 1로 잡았을 때 행성에서의 중력은 3이 됩니다. 중력이 3배로 커진 거죠, 이건.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행성에서의 기포의 크기는 그 액체의 절반 정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계를 묻는 겁니다. 자,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기포가 맨 아래에 있을 때는 대기의 압력을 P0라고 합시다. 대기의 압력을. 거기에다가 그 액체, 물의 압력, 그 물의 압력을 P로 놓읍시다. 그 두 개를 더해진 것이 바닥에 있을 때 기포에 가해지는 압력이죠. 그 두 개를 더한 압력에다가 거기에서의 부피 V1, 이것을 곱해준 PV. 자, 보일의 법칙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꼴. 이것은 기포가 절반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대기 압력은 P0 마찬가지고 위로 상승한 만큼, 절반만큼 올라왔으니까 0.5P가 되겠죠. 압력이 반으로 줄었겠죠. 그거에다가 그 중간 정도에 있을 때의 부피 V2가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성에서 실험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중력 가속도가 3배입니다. 그럼 어떤 물체에 무게가 생기고 압력이 생기는 것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가 3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압력도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행성에서는 지구에서의 압력의 3배가 됩니다. 역시 거기에도 대기압은 P0죠. 거기에다가 그 액체의 압력 P를 더한 거. 이것이 그 바닥에서의 부피 V1-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건 V1과 V1-는 같습니다. 그럼 이꼴. 이것은 역시 3배의 압력은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 압력 P0에다가 절반 정도 올라왔으니까 0.5P. 그래서 거기에서의 부피는 V2-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건데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양쪽에 똑같이 압력이 3배니까 그대로 3하고 3은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처음에 부피가 같단다면 바닥에 있을 때의 기포의 부피가 같단다면 양쪽이 똑같이 약분이 됐으니까 절반 정도 올라왔을 때도 기포의 부피는 같습니다. 그래서 V2하고 V2-는 같죠. 자, 이때 우리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양쪽의 기포의 부피가 같다고 해서 같은 분자수의 공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공기의 분자수가 다른 겁니다. 주위의 압력이 다르니까 압력이 더 센 쪽에서 압력이 센 쪽은 기체의 분자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이 같은 건 아닌데 부피는 양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같기 때문에 부피의 비는 1대1이 돼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87번 문제는 생물 문제입니다. 생물에다가 빛을 쬐줬을 때 그 빛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이현정 선생님이 좀 문제 좀 읽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87번. 다음 그림은 핵암과 호기성 세균인 고초균을 3개의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각각 암실과 밝은 곳에 두었을 때와 프리즘으로 분광시킨 빛을 비추었을 때 세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은 핵함과 그다음 호기성 세균이 뭔지 알아야겠죠. 핵함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봤던 녹색 다세포 식물이죠. 따라서 이 핵함이라는 건 뭘 할까요? 광합성을 하죠. 그다음 호기성 세균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세균을 바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호기성 세균이라는 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 살겠죠. 그다음 또 산소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산소가 많은 쪽으로 이동해 갖고 살겠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표를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암실 상태죠. 암실 상태에서 고초균을 보니까 고초균이 다 저 바깥쪽으로 밀려 있죠. 그 이유는 바깥에가 산소가 더 많다는 이유죠. 그럼 핵함은 도대체 왜 핵함 쪽에는 산소가 없을까? 핵함도 식물이긴 하지만 빛이 없을 때에는 뭐만 하죠? 호흡만 하죠. 따라서 이 핵함은 산소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핵함 주변에는 산소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는 빛을 줘서 밝은 곳이 됐죠. 그랬더니 고초균이 어때요? 핵함 쪽으로 막 모여들고 있죠. 그건 바로 핵함 쪽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산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핵함이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 핵함 쪽에는 고초균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광을 시켰더니 두 번째 그림하고는 다르게 보라색 파장 쪽과 적색 파장 쪽에 핵함이 고초균이 많이 모여 있죠. 이 고초균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산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산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파장보다는 보라색 파장과 적색 파장에서 광합성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빛을 비췄을 때랑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광을 시켰을 때 물 선생님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보통 그냥 빛을 비추면은 햇빛을 비추면 햇빛을 우리는 백색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색광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예. 또 거기에는 적외선, 자외선의 모든 빛이 골고루 섞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를 못하죠, 이건. 근데 이걸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유리라는 매질을 통과할 때 예. 빛은 종류에 따라서도 굴절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다 보니까 단색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보라색에서부터 적색까지 눈에 보이는 색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 이런 현상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어떤 것인가? 식물은 아무 빛이나 빛 중에서 가시광선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파장에서 빛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같이 봅시다. 이 자료를 옳게 해석한 것은 1번.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광합성 효율이 높다. 아니죠. 왜? 보라색과 적색 양쪽에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이란 말은 틀렸죠. 그 다음 2번. 파장이 긴 빛일수록 핵함에게 더 많이 흡수된다. 역시 아니죠. 보라색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자외선과 적외선에서도 핵함의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실험에서는 지금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4번. 가시광선의 파장에 따라 핵함의 광합성 속도에 차이가 난다. 세 번째 실험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광합성 속도는 빛의 세기보다 빛의 파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앞에서 한 실험 갖고는 세기와 파장의 관계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번 나왔던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예. 특히 보라색과 적색일 때 그 반응이 예. 그러니까 무슨 반응입니까? 광합성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예. 녹색에서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색에서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녹색의 빛은 식물성은 반사를 예. 시키니까 아 우리는 녹색으로 보인다는 그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이어서 8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48년 파스칼은 뉴턴하고 같은 시대의 물리학자 파스칼이 있죠. 파스칼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수은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대기압은 공기의 무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공기를 잡아당기는 힘, 이것이 바로 대기압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지표면 부근에서의 기압입니다. 이것이. 다음 그림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대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라고 하고선 X축이 고도입니다. X축이 고도고 Y축이 바로 대기압이 되죠. 그러면서 그 그래프가 거기에 이렇게 쭉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단순 문제, 단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압의 단위로 쓸 수 없는 것.
기압도 역시 압력입니다. 압력은 뭐가 압력입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 기준이 되는 면적에 얼마의 힘이 작용하느냐,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뉴턴 글씨가 좀 소문자로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문자를 쓰죠, 이건.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맞죠, 이건? 그거랑 똑같은 말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스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것도 압력의 단위로 쓰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놨습니다. 1제곱미터당 몇 g이냐? 이건 힘이 아니죠. 이것이 힘이 되려면 킬로그램 중이 돼야 됩니다. 킬로그램 중. 그러니까 이것은 압력의 단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은주의 높이로 나타나는 밀리미터 Hg나 미리바는 압력의 단위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건. 그래서 우리는 1013 미리바 뭐 이런 말을 씁니다. 1바는 10의 6승 다행바 제곱센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력의 단위가 되니까 기압의 단위로 쓸 수 없는 것은 3번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 이 말은 1제곱미터당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의 힘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 눌러주는 힘은 공기가, 우리가 공기 1제곱미터를 딱 띄었습니다. 이런 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띄었을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눌러주는 힘, 저 꼭대기에 있는 공기서부터 눌러주는 그 힘이 바로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지구 반경은 약 6,400km입니다. 지구에 반지름을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구의 표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을 구해주면은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지구 전체의 표면적을 알면 지구 전체에 눌러주는 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자, 이를 이용하여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전체 무게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과학 문제는 가능하면 읽으면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 읽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었죠. 자, 우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구의 표면적을 구하면 되죠. 지구의 표면적을 전체를 다 구해서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표면적하고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면 지구 전체를 눌러주는 압력, 이게 바로 압력이 아니라 힘이죠. 힘이 공기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건. 자, 계산을 해볼까요? 지구 전체를 우리는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표면적은 지구 거죽의 표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면적은 공에서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의 제곱이죠. R은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것은 4, 파이를 대략 3.14로 놓을 수 있으니까 반지름 R은 거기에 주어진 것처럼 6,400km니까 이것을 메타로 바꿔주면 6.4 곱하기 10의 6승,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은 5.14 곱하기 5.14 곱하기 10의 14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의 표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니까 지구 전체의 표면적, 조금 전에 구한 거 5.14 곱하기 10의 14승을 곱해주면은 요 값을 계산하면 이것이 5.2 곱하기 10의 19승 뉴턴이 됩니다. 이것이 지구 전체를 공기가 눌러주는 힘, 다시 얘기한다면 지구가 공기를 잡아당기는 힘, 즉 공기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답은 약 거기에서 5 곱하기 10의 19승 뉴턴,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은 대륙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그래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구학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권의 높이는 약 12km이다. 이때 대륙권 내부의 공기의 질량은 지구를 둘러싼 전체 공기 질량의 약 몇 %가 되겠는가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그래프상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도값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거는 12km니까 자, 12km에 해당되는 대기압의 분포를 보게 되면 약 35 정도 되겠습니다. 30에서 35 정도. 자, 그러면은 12km까지 지구 자전에서 영향을 받는 대기가 누르는 값이 약 35 정도 또는 30 정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12km 구간 내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은 역으로 70%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대략 5번 70%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 내가 그래프를 읽어보니까 여기에 30보다는 조금 더 우회된 것 같습니다. 예, 대략 한 30보다는 좀 크고 35보다는 좀 작고 그래프가 조금 네, 조금 그래프가 아마-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죠. 실제는 딱딱 떨어지게 딱 나오겠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서 그 12km를 대충 찍어보니까 35 정도 조금 예. 그렇게 되는 좀 애매한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좀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은 안심해도 되겠죠. 그럼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9번 문제는